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역시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디다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디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연이 굉장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차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무기력해진 27살 백수의 삶.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현재 27살이고 취준생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외동이나 형제 자매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말이 없으시고 어머니께서도 말이 적으신 편이지만 너무 부지런하십니다. 원래 밑지방 쪽으로 살다가 아버지께서 귀농하신다고 집을 이사해서 현재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어르신밖에 없고 환경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논산 훈련소처럼 새소리만 들리고 밖이 조용합니다. 사람 차도 거의 안 다니고 배달 음식은 당연히 안 되고 시외까지 나가려면 걸어서 2시간 이상, 차로는 10분 정도 거리 정도 됩니다. 버스는 마을버스가 집 앞에 돌아다니는데 3, 4시간마다 한 대씩 오고 하루에 5대 정도 운행합니다. 저는 현재는 미취업 지원금을 받으며 꾸역꾸역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목에 썼듯이 요즘 많이 무기력해진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증상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많이 심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올라온 과정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저의 생활에 대해 핑계 없이 사실 그대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제 생활에 대해 쓴소리를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말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차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생 때 기자공적으로 대학을 가려고 했었고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시든 정시든 전부 기자공에 무식하게 원서를 올인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가 기계 자동차 얘기하는 거 맞죠? 아버지께서는 평소 하던 말처럼 알아서 해라고 무책임하게 얘기하셔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다른 좋은 과도 많은데 지원을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보라 하셨지만 차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저는 고집을 꺾지 않고 끝내 기자공적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의 출발도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원서를 넣었던 모든 대학이 떨어지고 추합 후보 58등이었는데도 정시에서 마지막 넣은 대학이 붙게 되면서 끊어지기 직전에 동아줄을 간신히 잡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까지 기숙사를 배회하며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문제없는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친구 관계에만 빠진 나머지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1, 2학년 때의 기억은 매일매일 술만 마시면서 저녁만 되면 항상 같이 노는 멤버들과 파티를 하면서 유흥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놀다 보니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학교 게시판을 보는데 차를 만드는 동아리가 있는 것을 보고 고민하지도 않고 동아리실로 찾아가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자라는 공식 자동차 대회 같은 게 있는데 미래를 보았을 때 차라리 이 분야를 파서 남들과 다른 스펙을 쌓아봐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주변과 친구들이 술 마시러 오라고 유혹을 해도 동아리 작업해야 된다는 이유로 간신히 술자리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방학 때에는 밤을 새가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거나 작업 안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였고 평소같이 작업한 날이면 최소한 저녁 해가 질 때까지는 남아서 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식적으로 열리는 바자 대회를 한 번 나갔습니다만 대회 당일에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로 예선 탈락이라는 쓴맛을 보았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 같이 동아리 일하던 좋은 선임분들도 있었지만 회장 한 분이 너무 사람을 갈구거나 막대하는 부분이 예전부터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게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아서 미리 전화도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동아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3학년이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군대를 하나둘씩 가게 되었고 제가 그 중에 거의 마지막으로 입대를 할 만큼 늦게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경을 갔었고 크게 트러블 없이 전역해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고 대학교를 갔을 때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밥은 일상화가 되었고 1, 2학년 때 망쳤던 학점을 조금씩 올려봐야겠다 생각하고 마음 잡고 공부를 시작하려 했습니다만 오래 못 갔습니다. 애초에 정신상태도 썩었지만 물리, 공업수학 같은 기초가 되는 과목이 제대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 어느 순간부터 계속 막히게 되면서 3학년 때는 띵가띵가 놀지도 않았지만 숨조르지도 못한 생활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4학년 때가 되고 나서 위기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복학하고 기숙사를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성적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서 기숙사도 불합격하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자취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했나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였고 늦었지만 학교에서 하는 취업활동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보자 했고 토익방도 신청하고 일본 해외 취업에 대해서도 강연에 참석해보고 MBTI 검사도 해보고 취업 상담센터 몇 번 다니면서 최대한 뭔가를 가져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같은 성상 3학년 때까지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어야 해서 자유롭게 시간표를 짜지 못했고 4학년 때부터 그나마 자유롭게 다른 전국 수업과 섞으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 2학년 때 너무 불성실하게 살아왔던 원인이 졸업학점에 충격적으로 찍히게 되면서 제2의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려 2.8. 네, 졸업학점입니다. 정말 이거 보고 지금도 그렇지만 얼굴을 못 들고 다녔습니다. 차라리 고졸이 나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예상하다시피 참담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안 했고 자격증 하나도 없고 한 것뿐이라고는 동아리 잠깐 한 거, 4년 동안 건진 거라고는 졸업장 하나가 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취업도 못한다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자고 하게 되었고 하다못해 아버지께서 사회복지사 쪽 어떻게 했냐고 해서 더 늦으면 안 되기에 집에서 아버지랑 함께 학점은행제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였고 1년 만에 자격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평균 학점은 3.7 정도 나왔습니다. 몇 주 뒤면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을 봉착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따놓은 게 없다 보니 원서를 넣었던 회사에서 족족 떨어지는 건 다반사였고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 있었던 회사의 최종 면접에서도 아르바이트나 자격증 같은 압박 질문에서 대답할 게 없어서 그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최종 면접에서 저 포함 2명인 상황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합격을 거의 생각하고 있으셔서 그런지 떨어졌을 때 실망감도 컸던 것 같습니다. 불합격하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을 평소에도 많이 하셔서 의욕이 팍 깎이고 기분도 상했습니다.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가끔 정도가 지나칠 정도의 얘기를 하셔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커마리그 필기시험을 보고 왔는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시험 보기 전 기출문제 중심으로 100점 맞을 때까지 틀린 거 계속 보면서 복습하고 했지만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특히 어머니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잘한다 같은 뉘앙스로 자꾸 비꼬면서 얘기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처음엔 실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실력이니까 그때는 알아서 해서라고 경고 섞인 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가 계속 이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특히나 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화가 나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다니고 졸업하면 성적 증명서 같은 게 있어야 취업하는 곳에서 보고 그 사람의 성실한가를 보면서 사람 뽑았는데 저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거 다 사라졌다 아닌가. 공부 못한 니한테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 이런 환경이 고마운 줄 알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 자세히 풀어서 적어본 것입니다. 부모님 탓. 저는 정말 안 하고 싶은 자식입니다. 저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섭섭했던 부분도 많았기에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 외동이나 자신 욕심이 크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존심까지 깎으면서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삶이 고등학생 때쯤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도 안 나오니 어느 순간부터 칭찬에 무색해지시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 잔소리도 있었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누가 들어도 자존심을 지뭉개버리는 말들이 조금씩 많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지다 보니 한 테이블에서 얼굴 맞대고 가족들과 같이 밥 먹는 것조차 떨어지고, 이사한 곳은 시골이라 주변에 아는 친구도 없다 보니 집에서 운동형 외톨이처럼 틀어박혀 생활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친척들 자식 중에 잘 나가거나 잘 되는 자식이 있었다면 무조건 저와 비교하면서 제가 못한 부분만 꼬집었습니다. 땡땡 자식은 이런 것도 한다던데 니는 누구 닮아서 이 모양 이 꼬라지냐 는 말투로 저를 쏘아 붙였습니다. 가족의 친구분들이 집에 놀려셔서 술자리를 가질 때도 제가 민망해질 만큼 듣기 싫은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은 점점 더 야약해지고 사람과 대화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자신감도 많이 취약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게 있다면 고등학교 때 너무 스트레스 받은 나머지 제 손등을 다 쓴 볼펜으로 살같이 다 파지고 피가 나올 때까지 자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기 싫은 흉터가 되었지만요. 현재 겪는 증상은 불면증. 요즘엔 생각할 게 많아지다 보니 마음 편히 잠도 거의 못 자고 최소한 새벽 3시, 4시 정도는 돼야 잠이 듭니다. 아침은 6, 7시쯤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기력증. 아침밥 먹으러 가족들이 모이는 순간부터 잔소리가 매일 시작되고 덕분에 365일 중에 힘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위로해주는 건 사치일 정도로 위로라는 단어가 무색합니다. 뭔가 다시 해보려고 하면 이미 집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시켜서 하면 또 얼마나 하겠냐며 부정적인 말들을 듣게 되고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금방 좌절하게 됩니다. 힘내라. 이 사소한 말을 중학생 이후로 부모님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진지하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봐야 하나 싶은 생각도 수십 번씩 듭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추가로 최근에 제 의지로 평소에 하던 핸드폰 게임은 다 삭제했습니다. 요금제도 제가 딴짓하지 않기 위해 저렴한 연금제로 바꾸었고요. 아무쪼록 앞으로 저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지 붕어 형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좀 부모님한테 모진 말을 좀 많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굉장히 이분이 좀 외로움이 많다는 게 느껴지는 게 보통 외로움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얘기를. 약간 베트남 아가씨님하고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누구한테 속사정 얘기 못하고 좀 외로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많이 적어요. 네. 이제는 어떤 사연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는지를 사연만 보면 알 수 있어. 이분도 보니까 지금 뭐 부모님하고는 대화할 사람이 없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뭐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그동안은 못했던 거를 한 번에 좀 쏟아붓고 싶다. 그동안 내가 좀 속에 담아왔던 거를 좀 한 번에 좀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네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부모님이 좀 잘못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님이 어렸을 때부터 솔직하게 말하면 고생 안 하고 곱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부모님께서 괜히 저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 얘기하고 디단 입장에서 둘 다 얘기할게요. 먼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단 디다님이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즉슨 내가 돈이 필요한 부모님이 해주셨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내가 크게 돈에 별로 구애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성인 되면 돈에 구애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20살만 되더라도. 왜냐? 뭐만 하면 다 돈이에요. 그리고 대학생활 하면 돈 많이 깨져요. 돈 많이 깨지기 때문에 등록금도 부담스럽고 그걸 부모님한테 내락하기도 부담스럽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는 용돈 정도 내가 벌자. 아니면 부모님 뭐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대학교 이후로는 네가 가고 싶으면 가는데 지원을 못 해주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나오는 부모님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서 보통 20살 때는 웬만하면 아르바이트를 다 하거든요. 저도 했었고요. 오히려 아르바이트 안 하고 대학 다니는 학생을 찾기 힘들 정도로 웬만하면 대학생들이 뭐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보니까 거의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그냥. 예, 뭐 혼자서 돈을 버는 그 자체가 없어. 그 말인즉슨 나는 부모님께서 고생을 안 시키고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리어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해서 했다고 생각되는데 외동이라서. 근데 오히려 이게 독이 돼버렸어. 대리어.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또 할 말이 있는 게 내가 네가 형제도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식 하나 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름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줬는데 음, 어, 왜 그렇게 못하냐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님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솔직히 대학생활 이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대학생활이 너무 무치기만 해요. 만약에 님이 돈을 벌어서 부모님이 대학교 등록금 안 내주고 돈을 벌어서 학자금 대체로 돈을 그 거금을 내 가지고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된다 생각하고 대학교 다녔으면 이렇게까지 다니진 않았을까 생각하면 솔직히 좀 대학교 4년은 너무 좀 어, 너무 대충 다녔네 이거는. 물론 그만큼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님 그 다녔던 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집 어려서 알바하거나 아니면 뭐 휴학계 내가지고 노가다 뛰어가지고 돈 벌고 그래서 그번 돈으로 대학교 다니고 그런 학생들도 덜어 있을 텐데 왜냐하면 공대가 비싸거든요. 뭐 이분이 뭐 직업공인지 사립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공대는 한 학기에 아마 400씩 400 그냥 넘을 거예요. 서울 거는 500이 넘고요. 서울은 500이 넘습니다. 공학 계열이면 사립이면 지방 돈 400은 넘을 거예요. 꽤 비싸죠. 그리고 뭐 대학생활 하면 아마 자취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취방 부모님 그러니까 보니까 부모님 등록금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자취방도 알아가지고 그 월세까지 내주시고 그러니까 님은 몸만 다녔다는 거잖아 이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모님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주신 거예요. 일단 그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디다님이. 부모님한테 서운한 거 있겠지만 부모님도 나는 할 말이 있는 게 님한테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나는 귀하게 신경 써준 거예요. 신경 써준 거야. 보통 부모님의 등록금 정도만 내줘도 엄청 신경 쓴 거예요, 자식한테. 네, 엄청 신경 쓴 겁니다. 엄청 많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학교 등록금에다가 방세에다가 이것저것 하면 님한테 한 4년 동안 6천만 원 이상 돈을 쓴 거예요. 네, 그 6천만 원 듭니다, 여러분. 한 6천만 원 더 들지, 한 7천만 원 들지. 보통 한 8학기면 3,200에서 500, 뭐 한 3,500 든다 칩시다. 거기에다가 방세. 대학교 반값 비싸잖아. 30에서 40. 그거 4년 동안 냈다고 치더라도 그것만 2천. 거기다가 뭐 밥값 먹으면 6, 7천만 원 들죠. 그거를 부모님의 순전히 다 대주신 거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못 받은 사람도 천지예요. 디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만큼 해주시는 내가 대학교를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 근데 항상 부모님 해주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받으니까 남들도 이렇게 받겠지. 근데 남들도 이렇게 안 받거든요. 남들도 이렇게 안 받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대학 생활을 솔직히 좀 성실히 하지 않은 대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대학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모르고 그냥 대학 생활을 방탕하게 보낸 대가예요. 어떻게 보면 나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편하게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나는 편하게 다녔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간섭도 안 받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고삐뿌리 망아지처럼 되었겠죠. 4년 동안 타지에서 생활하고 부모님 어떤 영양권에 안 들어가니까 뭐 자취방에 혼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뭐 술 먹고 밤새도 마셔도 뭐 누가나 간섭하는 사람 없고 뭐 대학교야 뭐 대학교야 어찌됐든 간에 뭐 며칠 결석하더라도 뭐 교수님 뭐 잡으러 옵니까? 출석 안 한다고 전화 안 와요? 그런 거 없잖아요. 대학교는. 여러분 뭐 고등학교는 뭐 무단 결석하면 바로 학부모님만 전화 옵니다. 혹시 뭔 일 있냐 전화 오는데 뭐 대학교는 뭐 10일에 결석하더라도 그거 지 인생이지 뭐. F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냥 나몰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부모님도 좀 잘못했어. 왜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도 디달리안 잘못한 건 제가 얘기하자면 이거는 제가 1, 2, 3, 4번 안다 할게요. 그냥 안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곱게 키웠어요. 디다님을. 그러니까 디다님한테 너무 물신장면을 지원해준 게 이게 나이가 크다 보니까 단점을 작용한 거예요.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냥 몸만 멀리 보냈지 자립심을 1도 안 키워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시간이 없었던 거 시간 너무나도 많았고 기회도 많았지만 그 시간과 기회를 전혀 살지 못했어요. 뭐 알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뭐 경력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그 다니는 동안 뭐 기사 자격증 보통 공대 나왔으면 기사 자격증이나 있어야 되잖아. 보통 기본 옵션이거든 그게 요즘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통 성인 되고 나서 거의 한 군대 갔다 오고 한 나머지 한 5년 동안의 기간이 그게 백지 아닙니까 백지.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좀 그 전에 부모님이 자극을 주시던가 아니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등록금 내주는데 방세랑 대학생활에 필요한 거 네가 좀 어떻게 좀 일을 해라. 음? 너도 혼자 살면서 좀 네 삶에 좀 책임도 지고 해야지 의식주 정도는. 어? 네 대학교 다니다 보면 너 말고도 힘들게 대학교 사는 학생들 많으니까 그거 봐서라도 너도 앞으로 뭐 부모님이 우리가 부모가 맞긴 하지만 언제까지 너 성인 이후의 삶을 우리가 대신 챙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는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일단 용돈 필요한 거 있으면 네가 벌어. 그렇게 해가지고 좀 힘들다 싶으면 우리가 보태주든가 할게. 너도 뭐라도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좀 디다님의 어떤 성적 같은 것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사실 디다님 실수한 게 뭐냐면 1학년을 건너뛰었잖아, 수업을. 그럼 끝난 거예요, 공대는. 네. 공학계열, 보통 공대는 1학년 제끼면 답이 없어요. 어느 공대를 가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1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그 기초 역학을 다 배우잖아요. 3학년 때는 고차원적이 넘어가는 기초 바탕이 없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1, 2학년 때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좀 3, 4학년 때는 좀 그래도 그동안 배웠던 기초 역학의 지식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디단이 이해가 되는 게 1학년에 바탕이 없다 보니까 3, 4학년 수업 안 되고 성적도 안 나오고 거기다가 1학년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기사 시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디다님한테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뭔가를 위해서 투지 있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 열심히 한 흔적 자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이 말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자격증 딸 열심히 했겠지.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크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 뭐 자격증 따려고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개씩 가지고 있는 세상이니까 뭐 님 딴에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요즘 뭐 비슷한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그 열심히 한 거에 어떤 정도나 가치가 솔직히 좀 뭐 미미하다는 거죠, 이게. 근데 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공학 쪽으로는 전공과 어떤 그런 진로를 못 살릴 것 같으니까 지금 1년 저 뭐야 사회복지과 시험을 봤잖아요. 그럼 사회복지 쪽으로 난 지금 님한테 가장 묻고 싶은 게 그럼 진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진로를 취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님한테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뭐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땄다고 하는데 근데 사회복지가 좀 안 좋은 게 있잖아요. 돈 생각하고 사회복지 하면 안 되고 일단 박봉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사회복지 1급을 땄지만 이게 좀 사회복지 계통이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제 주변에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회복지가 은근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은근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좀 학벌을 따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정파랑 사파를 따집니다. 이 정파 사파가 뭐냐 하면 정파는 뭐냐 하면 정규 4년제 사회복지과 나온 사람. 그 사파는 뭐냐? 사파는 뭐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대 같은 걸로 그 과정으로 딴 사람들. 보통 사회복지가 좀 일을 하려면 기관에 들어가야 돼. 기관에 복지관. 근데 그 복지관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보통 시단위 가면 큰 복지관이 있잖아요. 보통 그런 데 들어가려면 좀 인맥이 있어야 돼, 인맥이. 보통 사회복지는 보통 추천으로 들어가거든요, 추천으로. 왜냐하면 사회복지 자체가 뭐 어떤 그 이제 그걸 가지고 뭐 그 사람의 실력을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끼리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능력치를 뭐 서로 간에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걸 가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마부아님 아시겠네요. 사회복지가 은근 좀 알고 보면 좀 마부아님도 아시겠지만 좀 약간 치사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뭐냐 하면 보면 좀 그 사회복지 나온과 사회복지 계통 이제 정규대학 사회복지과로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알게 모르게 좀 차별을 두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전문대 사회복지과하고 4년제 사회복지과하고 이것도 좀 알게 모르게 좀 서로 텃세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심각한 여초 사회라는 거. 예. 보통 사회복지과 가면 한 7대 3일 거야, 아마. 여자가 7, 남자가 3. 그렇죠. 인맥으로 보아죠. 인맥으로. 제가 봤을 때 저분한테 공무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분한테 공무원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가 그나마 다른 직렬보다 낫긴 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쉽게 붙는 시험도 아니에요. 예. 이게 사람이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일단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추천이 없으면, 추천이 없으면 좋은 데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영상고에서 들어가야 돼. 영상고세. 일단 그런 거 자세한 건 일단 알아보시고, 일단은, 음, 일단 있잖아요. 사회복지 되는 데 있으면 일단 다 넣어보세요. 다 넣어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할 것 같은 봉사활동 경력도 있어야 돼요. 네, 봉사활동. 봉사활동 몇 시간 했습니까? 봉사활동. 그나마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봉사활동 경력과 헌혈 횟수. 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할 거면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고 하라는 거지.
왜냐면 사회복지 자체가 남을 봉사하고 남을 돕는 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혹시 헌혈을 몇 번 했고 봉사활동 한 몇 시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는 게 좀 남을 돕고 남 위하는 게 참 천성이 맞아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돈 생각하고 그냥 뭐 일반 기업 생각하면 솔직히 좀 한숨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사회복지 생각보다 티오가 없던데 아직 공고를 안 올리는 건지. 공고를 안 온다기보다는 그냥 사내 채용이에요, 사내 채용. 자기들끼리 밀고 땡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대학교 같은데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규대학이 아닌 사람은 이 비집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추천제잖아요. 추천제기 때문에 굳이 공고를 안 올리는 거예요. 네. 뭐 이미 그런 이제 사회복지기관까지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교나 이제 학과 출신들이 이미 교수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후배들 연결되어 그 사람들끼리 이미 사내 추천으로 채용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해서 사람 안 뽑히는 데는 안 뽑히는 곳이 아니면 굳이 공개 채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름아름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름아름 연결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밀고 땡기고 사회복지가 제가 얘기했죠. 은근 더럽다고. 마부아인도 아시겠지만 그 보면 그 기간에 뭐 선후배들 특히 아까 제가 봉사활동 얘기했다잖아요. 제 친구도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도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이 좀 사회복지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돼.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맨날 주말 되면 뭐 헌혈은 기본이고 어디 가가지고 뭐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시내 같은 행사 뭐 장애인부터 행사 있으면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준비하고 주말이 더 바빠요. 근데 님 보니까 사회복지 한다는 사람이 봉사활동이 하나도 없어. 무슨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해봤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죠. 시간이 남아 도는데 못 해본 게 아니잖아요. 안 해본 거잖아. 안 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님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직업적으로 준비는 하는데 어느 정도 차지하죠. 없는 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님이 면접을 봤는데 헌혈 횟수가 한 40번 넘어가지고 은장 있고 봉사활동 300시간 넘어요. 그럼 그거라도 물어볼 거 아니야.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은데 평소에 뭐 봉사활동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냥 뭐 원래부터 천성이 그냥 뭐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좀 힘들어하면 그런 거 못 본다. 그냥 이 도와주는 게 재밌다. 돈을 떠나서. 보통 그래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보면 졸업하기 전에 봉사활동이 한 200시간 넘어요. 200시간 넘어. 지단이 저는 사회복지 출신도 아닌데 저는 봉사활동이 340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가겠다고 하면 내가 사회복지, 내가 봉사를 할 만한 기본적인 자기 조건이 있다는 것을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객관적으로. 내가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보여줘도 붙을까 말까 한데 아무것도 아니 근데 희망을 꺾어봐야겠다기보다는 그걸 알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를 가겠다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 요즘에 사회복지 자격증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따거든요. 요양보호사. 요즘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에 요양보호 시설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냥 사회복지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왜 노인 호모센터 해가지고 왜 한 3층 4층짜리 건물 지어서 한 층은 사회복지 한 층은 노인 요양 여기 반만 섞어가지고 하는 데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실 것 같으면 사회복지 자격증 땄으니까 1급 있으니까 요양보호사도 하나 같이 겸해서 따고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좀 다른 헌혈 같은 것 좀 체험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려면 적극적으로 와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경력을 채워나가서 이쪽 분야를 좀 비집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 아마 시골에서는 절대 못할 거예요.
주부님들,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죠, 아주머니들이. 아니, 노인 돌보미 같은 것도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집중인이 먹으세요? 그러니까, 디단이 보면 뭔가 하긴 하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구체적이지 않을까를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이분이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 딴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두서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하긴 하는데 자원은 캐는데 이걸 어디다 건물을 지을지 모르는 거야. 스타로 치면. 미나라는 캐는데 안 써가지고 그냥 자원만 계속 쌓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기 러쉬를 봐. 못 막잖아. 스타 딱 처음 할 때 그런 느낌이야. 스타를 좀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해? 자원을 그냥 바로바로 써버리잖아. 적재적소에 맞게. 운영이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뭔가를 하더라도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돼. 목적이라는 게. 맞잖아요.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너 지치는 거야, 이게. 이 디다님이 왜 자꾸 나약해질까 생각해보면, 솔직히 모아품도 높고 고생하는 것도 없잖아요, 디다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님이 30세끼를 다 못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에서 구박을 하긴 하지. 부모님 야, 나가! 밥벌이도 못한 녀석아. 그렇게 내쫓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왜냐하면, 디다님, 저 정도 잔소리는 누구나 다 들어요. 어? 디다님만 듣는 게 아니야. 근데 디다님이 뭔가 뭐라고 그러지? 기본적인 어떤 그 멘탈적인 그 게이지가 두께가 약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저렇게 부모님 구박한다 하면 맞받아 친다거나 바로 맞받아 친다거나 아니면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린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누가 손님 오잖아요? 그러면 잠깐 밖에 나간다거나 예.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만약에 옆에서 바가지 긁는다. 만약에 이렇게 많이 바가지 긁었잖아요. 여기 보면 땡땡 자식은 이런 자식도 한다는데 누구 닮은 이 모양이야. 아 그래요? 그럼 그 자식 호적이 올리시고 저 호적이 빼시던가요. 어? 누구 닮았긴요? 엄마 아빠 닮았죠. 어? 엄마 아빠 속배 닮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죠.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이렇게 약간 맞바를 쳐버리면 할 말 없거든요. 할 말 없어 이게. 그리고 아니 남의 자식 뭐 하는 게 그렇게 왜 이렇게 궁금하세요? 그 남의 자식이잖아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어? 어차피 그 사람도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이렇게 팩폭 해버리죠 그냥. 부모님들 팩폭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 이게. 우리 가족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 어디 좋은 데 가더라도 우리한테 콩고기나 줄 것 같습니까? 이게 이런 얘기 들어서 나약해질 필요가 없다 보니까. 엄한 집이라고 말할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 부모님이 하더라도. 그게 말될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 이미 무슨 죄인이야. 취업 못한 게 무슨 죄인입니까? 응? 아니 취업 못한 게 죄야.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청년들이 한 절반 반전은 죄인이죠. 죄인. 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대학 졸업자의 3분의 1은 백수고 그 3분의 2 중에 취업한 3분의 2 중에서 3분의 1은 또 계약직이고 그 정규직 3분의 1 중에 한 60%는 중소기업이고 그래서 막상 제대로 된 취업을 한 사람은 한 10% 내외밖에 안 된다는 통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좀 약간 좀 유두두하게 넘어가는 그런 센스도 필요해. 예, 센스도 필요하다니까 그게. 어. 사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님을 못 살게 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저런 얘기가 너무 주눅 드는 것 같아. 왜냐면 사회에 나가면 부모님이 한 저 정도 잔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디다님.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이미 나중에 사회 나가서 생명무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섞여 일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한 저 정도 얘기는 그냥 애교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더한 욕도 해요, 씨. 새끼란 새끼는 다 듣고요. 패들이도 듣고요.
오히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워진다니까. 진짜로. 어디 가서 막 진짜 사람한테 시달리고 막고생하잖아. 그러면 야 부모님이 그때 나한테 한 얘기는 잔소리도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 든다니까. 지금은 왜 이런 생각 안 드냐 하면 아직까지 내가 이 외부 세계, 사회란 조직에서 제대로 몸담아 본 적이 없으니까. 지원해주고 잔소리하면 부모님도 잔소리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렇죠. 이게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하면 오지랖이죠. 근데 부모님이 그거 아셔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다니처럼 해줄 거 다 해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줄 거 안 해주고 잔소리하고. 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제 얘기 듣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저런 건 우리 엄마 맨날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로. 오늘도 난 저 소리 들었는데 뭐 하라면 하라죠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골이 나서 상관없어요. 아니 뭐 내가 취업 못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뭐 취업하기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어? 뭐 1년 노는 건 뭐 다반사인데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남들한테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 뭐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집에 있다가 뭐 돈을 엄청 많이 쓴 것도 아니고요. 집에 재산을 걷어낸 것도 아니고 잠깐 취업이 안 돼가지고 쉬고 있는 것 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이렇게 좀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나름 능력입니다 이게. 예. 예. 아니 그리고 님 27이에요 27. 27이에요. 라이프 플랜이 뭐세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기죽갈 필요가 없죠. 님 그거 하셔야 돼. 그리고 님 그리고 부모님이 등록금 다 대줬잖아요. 빚 없잖아요. 님 지금 빚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이것도 지금 시감이 안 되죠.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 빚이 없으니까 내 비슷한 또래 대학생들 졸업한 애들은 빚 없겠네. 천만의 말씀. 디다님, 그 통계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대학교 졸업하면서 생기는 학자금 빚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2,500만 원, 2,500만 원. 그게 평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졸업하는 수가 2,500만 원 빚이 생기는 거예요. 2,500만 원 갚기 얼마나 있지 아십니까? 2년 동안 돈 모으는 생각 접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돼. 차도 못 사. 아니, 사회초년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초년생이 취업해봤자 200만 원 내외인데 막상 서울권에 취업해도 여러분 돈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서울권 취업해도 200만 원 내외야. 그래도 님은 나은 거예요, 나은 거. 그래서 제가 나름 로드맵을 하나 추천하자면 로드맵에 추천하자면 있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회복지를 계속 준비하시고 요양보호사를 한번 따보시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커말은 아무 도움 안 돼요. 사회복지라는데. 예. 물론 서류 작성할 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엑셀. 왜냐하면 서식 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가면 여러분 타자만 칠 줄 알면 다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엑셀, 한글, 서식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치기만 하면 돼. 예. 그냥 작성해가 치가지고 뽑기만 하면 돼요. 그거 서류처럼 하면 되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어, 그거. 그러니까 차라리 요즘에는 멀티가 중요하니까 요양보호사 좀 따시고, 그리고 봉사활동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물론 지금 매논하기 때문에 봉사활동 찾는 게 쉽지가 않겠지만, 그냥 뒤져봐요. 네, 뒤벼봐. 봉사활동 생각보다 중요해. 요즘에 뭐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일반 기업할 때도 봉사활동 많이 봐요. 그래서 요즘에 한 200시간 옵션을 다 채워요. 그리고 헌혈도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헌혈도 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물론 헌혈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느낄 수도 있는데, 헌혈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헌혈 횟수를 좀 많이 채우고 싶으면 전혈로 하지 마시고요.
혈소판하고 혈장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헌혈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그 전혈 그냥 피만 뽑는 거 있죠. 피 전체를 뽑는 거는 그거는 1년에 5번까지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예. 근데 그 혈소판 혈장은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2주에. 대신에 이제 혈소판으로 하게 되면 네, 문화상품권 안 줍니다. 네, 다른 건지 문상은 안 줘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혈장으로 하게 되면 안 줘요. 그래서 좀 횟수를 많이 채우고 싶으면 어차피 혈액증 드는 건 용도는 다 똑같거든요. 전현이든 혈소판의 혈장이 똑같기 때문에 한번 본인 알아보시고 지금 아마 혈피 찾는 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 뭐 시간 남으니까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고 한번 갔다 오면 괜찮잖아. 예.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너무 나쁘진 않죠. 뭐 헌혈증 있으면 나중에 내가 혹시나 사고 나가지고 피가 필요할 때 헌혈증 갖고 하고 있으면 우선순위로 내가 피를 할 수 있으니까 헌혈증 생각보다 이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보통 근데 헌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네, 그거 9번 지어죠. 전열 홀서판. 근데 지금 피가 많이 필요할 거야 아마. 그래서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고 일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니 27이니까 남자는 27이 아직 사회초년생이에요.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음. 그러니까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해가지고 자꾸 채워야 되잖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사회복지를 할 거 요양보호사를 같이 끼고 있는 게 좋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회복지 건물 이제 기관 지을 때 요즘에 요양보호도 같이 해요. 사회복지만 해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같이 해요. 같이. 저희 동네를 같이 하더라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취업 다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요즘에는 또 노인 인구 많아가지고, 네. 노인 인구가 많아가지고 이 노인들을 돌볼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사회복지가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전망은 좋아요. 네, 전망은 좋아.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그 돌볼 사람 누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돌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문적인 자격증과 소양직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사회복지사는 이제 나이 구분 없이 돌볼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같이 있으면 노인분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노인분들 돌보려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남자에게 많이 필요한 게 보통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들쳐 매가지고 업어가지고 차에 태운다거나 그러니까 남자가 힘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제 휠체어 타고 있으면 차에 타야 되면 그분들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들어가지고 가끔 급하면 여자분들 들어가지고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 사회복지사분들이. 왜 보면 길 가다 보면 노인 돌보미 차량 있으면 거동 불편하신 분들 업어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님한테 추천드리자면, 어, 그냥 막연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뭔가 좀 노트 같은 데 적어가지고 메모 같은 거 하면서 목표를 좀 정하세요. 올해 목표, 뭐, 요양보호사 따기. 헌혈 지금 7월 달이니까 헌혈 횟수 한 10회 정도 달성. 뭐, 혈장으로. 봉사할 때 몇 시간 채우기. 이런 식으로 좀 나름의 목표를 잡고 그 약간 미션을 수행하듯이 해야 그 재밌잖아요. 음.
그냥 막연하게 준비하면 재미없어요, 이게. 뭔가 내가 이 목표가 있는데 그걸 뭔가 달성한다. 이거를 뭔가 미션 컴플리트 한다. 게임도 여러분 그냥 막 하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그 달에 미션이 있는데 그걸 수행해야 재밌잖아. 방송도 여러분 그냥 게임하면 재미가 없고 누가 미션 걸어가지고 도내하면 재밌잖아요. 그런 맛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디다님 또 여쭤보실 거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한테 또 얘기하실 거 있나요? 경남이면 저 대구나 부산 쪽으로 가면 되겠네. 네, 대구, 부산, 마창지진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봉사활동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디다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또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원래 인생은 혼자예요. 님만 혼자가 아니야. 나도 혼자고, 나도 혼자고, 여기 사람들도 혼자 많아요. 지금 방송 혼자 보고 있어. 음? 혼자 있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도시 생활하다 보면 또 시골에 있는 게 또 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하고 부딪히면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또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어떻게 보면 시골이라는 환경에서 고립돼 있다 보니까 그게 막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그리울 수도 있어요. 누가 간섭 안 하고 내 것만 신경 쓰고 조용하고 집중도 잘 되고. 왜냐하면 도시 같은 데 나오면 굉장히 부딪히는 것도 많고 빽빽히 있다 보니까 상당한 업무를 제일해보고 싶은데 도시 쪽으로 나가려면 사회복지사 경력차에서 도시로 나가서 일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력을 쌓아야죠, 경력을. 네. 괜찮죠. 괜찮은데 일단 도시로 가려면 라인과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으니까. 둘 다 없으니까 일단 디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나를 받아주고 경력을 삼을 수 있는 곳을 가야죠. 그래서 그리고 잠깐 하다 간두고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했으면 그래도 최소 못해도 1년 정도는 채워가지고 이력서에 적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알바처럼 에이 잠깐 하나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추노해야지 가버려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나한테 커리어에 마이너스가 돼요. 입소문 빠르거든요, 이 업계는. 예, 사회복지사는 입소문이 빨라요.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예를 들어 경남 지역이면 부산까지 다 통한단 말이에요. 이미지 관리 잘해야 돼요, 이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밑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다른 직종이야 이거 해서 뭐 내가 빤스 해도 어차피 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사회복지는 웃긴 게 이게 굉장히 뭔가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사회 청소년 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일단은 청소년이든 총선이든 뭐든 간에 있잖아요. 기단이. 그냥 사회복지를 해요. 님 보면 또 가지는 게 많아. 일단은 그냥 나를 뽑아주는 데 있으면 뭐든 하라는 거죠. 뭐든. 너무 일에 대해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한테 맞는 걸 무조건 찾기보다 날 바라주는 곳이 있으면 내가 설령 그게 바라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 도전해보자 이런 곳으로 가야 돼. 청소년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막상 실망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이쪽 일을 먼저 경험해보자. 그런 식으로 가야지. 청소년 맨날 청소년 바라고 2년 4년 또 놀면 어떡해요. 너무 일에 대해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도 안 좋아요 이게. 이는 현실인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본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디단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해는 스펙 좀 더 채우고, 이것저것 더 채우고, 내년을 잘, 이제 내년을 위해서 잘 대비하고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이번 해보다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취업이 또 많이 힘든 게,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이 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 고르게 하시고요. 부모님 좀 잔소리 하더라도 그냥 쿨하게 넘어가고, 그냥 농담스럽게 맞받아칠 수도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